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출연이시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호랭이님 팬 풍백 임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01학번이라서 IMF 때 수학여행이 취소되고 2002년 월드컵도 광화문에서 같이 겪었던 대한민국 평범한 40대 대표입니다. 아줌마예요. 평범하시다고는 하시는데 하나도 안 평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천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제 인천 반지하 빌라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서울집에 살고 계시고요. 저는 사실 고소득자도 무슨 의사 부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외벌이의 남편 개발자. 저는 근데 어릴 때 아빠 사위 망해서 이제 빌라에서 쭉 살았거든요. 빌라촌에서 살았는데 반지하 월세로 이제 집이 경매 넘어갔으니까 살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저희는 이제 이 동네에서 살았던 애들이 다 학교를 같은 데 가고 이게 크잖아요. 네. 저희는 이게 평범하고 아파트는 되게 동네 인천이지만 아파트가 그렇게 인천 아파트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 지나가면서 아파트 보면은 되게 부자들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식권 나와서 그 식권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많이 거의 굶기도 몇 번 굶고 저희가 중간에 생겼어요. 제 나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중간에 생겼어요. 그 식권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 전에는 도시락을 싸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공부할 때도 문제집 이제 교무실 가서 교사형 문제집 좀 남는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그런 걸로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내내 이제 전단지 아르바이트하고 야자 시간에 몰래 담을 타고 나가서 전단지 한두 시간 돌리고 그 돈 들어오면 이제 3,000원 받았거든요. 야자 시간에 보통 이렇게 유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돈을 벌려고 나간 거네요? 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잘못해서 막 치마 찢어지고 근데 치마가 한 벌밖에 없어서 막 꼬매서 입고 저희가 그때 그렇게 힘들긴 했거든요.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막 너무 뭐 심적으로 왜냐면 부모님이 약간 저희를 그 심리적으로는 각박하게 키우지를 않으셔서 이게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고 알았어요. 이 어려운 그때는 정말 너무 돈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돈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부모님이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게 자식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였구나. 저희 세 자매 다 잘 별 무리 없이 지나가고 다 잘 지금 결혼해서 다 살고 있고 다 번듯하게 살고 있거든요. 둘째는 공기업 다니고 또 이런 식으로.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도 저는 괜찮았거든요. 남편이랑 결혼 얘기할 때도 난 단칸방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한 신혼집은 이게 그 시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는데 몇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는 대신 무슨 아파트를 조그만 걸 받으셨대요. 그래서 니네 신혼집 해라. 그게 한 3천만 원인가? 그 등기부 까보니까 이렇게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앞에 이제 7호선이 뚫리면서 그래도 9천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대출 좀 받아다가 이렇게 해서 신혼집을 했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살게 될 거죠. 아파트. 인천에 처음으로 그때 네, 오래된 주공 아파트고 2층이고 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아파트를 살게 되면서 인천 아파트로 신혼집을 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점프를 시작하는 거죠. 점프를 시작하는데 근데 소득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종잣돈도 애초에 없고 왜냐면 제가 번 돈이 제가 20살 됐을 때 이미 제가 신용불량자였거든요. 제가 첫째 딸이라 부모님이 빚이 있고 이게 성년이 됐을 때 제 이름으로도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학자금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6년 동안 다녔어요. 저희가 교직원으로 첫 직장을 했는데 저는 취업만 하면은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월급 받아봤자 집 빚에 이자도 다 못 내고 여전히 너무 힘들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차비가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애초에 그 교직원을 갔던 것도 기숙사랑 기숙사 밥을 다 주겠다고 뭐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던 건데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동산을 했던 게 2007년도 8년도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나온 책들이 막 500만 원으로 경매 받으면 몇천 남기고. 그렇죠. 근데 얘기를 했었어야지. 얘기를 몰랐는데 해보니까 정말 500만 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몇천이 들어갔다가 회수를 하는 건데. 그렇죠. 애초에 난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회수하기 전에 이 들어갈 돈이 없고 이거를 엄마 아빠 몰래 이제 저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브릭스 펀드랑 친디아 펀드인데 2008년도에 그러니까 저축도 다 한다고 했던 거 다 망하고 그렇게 100억 부자님 따라다니면서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임장 5만 원씩 내면서 다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완전 다 망했거든요. 처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행히 그때 이제 이후에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을 어쩌다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시작을 우리가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다니 굉장히 난 부자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그 집을 담보로 이거 이제 시부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그 집을 담보로 아까 수강료 1,000만 원이랑 2,000만 원 공투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더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경매를 배운다고. 근데 이게 내 집을 담보로 자산이 그래도 요 정도 있고 대출 좀 있었지만 대출이 이제 확 늘어나고 망하고 더 그래도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주식과 부동산이 이 월급으로는 어차피 계산상으로는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하게 살질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평범함이 저는 약간 그냥 대단히 부자를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막 밤에 와서 보쌈 먹고 싶다 했을 때 보쌈 먹을 수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은 그때 저희가 한 달에 식비가 8만 원이었거든요. 신혼 때. 그게 가능합니까? 한 달. 네. 8만 원이? 그래서 꿈꿨던 게 그거였어요. 뭐 먹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에 대한 집착이 약간 있는데 둘이 약속했던 게 얼마 저축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무조건 야근을 해라. 저녁까지 먹고 와라. 밥 나오니까. 네, 밥 나오니까 먹고 와라 하고 주말은 한 달에 8번이잖아요. 그래서 8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됐었어요. 저도 지금 하락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2년 계산해 봤을 때 2년 뒤에 애를 낳아야 된다. 2년 안에 애를 낳으면 안 된다. 다 계산해가지고 그게 평범한 인생을 꿈꿔서 했던 게 그거였어요. 투자를 좀 더 공부를 좀 더 내가 해보자. 근데 그때 임시단체로 막 임장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혈을 막 계속 길에서 하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 날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다녀서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13년도에 그때 이제 부동산 책을 다 읽잖아요. 나오는 책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회사 끝나면 서점에 가서 나와 있는 부동산 책이나 주식 책은 다 보는데 어느 날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 봤어. 근데 내가 부자가 아니야. 그게 너무 눈물이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깨달았던 게 이 책 내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 과거가 다 IMF 때 돈을 번 거예요. IMF 때 헐값에 나오는 거를 막 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반복되려나 했는데 2013년도에 그래서 그 약간 거래 절벽 나고 약간 다 안 팔리고 정부에서 제발 사라고 지원책이 엄청 나올 때 이제 지금 사자.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 이때 하고 사실 그 전까지는 약간 내 집이라기보다 약간 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절반은 대출 이렇게 라고 생각했는데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해서 한번 이제 2013년 7월 정도에 내 집 마련을 하고 6년 6월까지가 그 취등록세 인하가 했다가 이게 마감되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살 사람은 다 사고 이때 거래 절벽이 났다고 엄청나게 뉴스를 크게 때리길래 그때부터 이제 알아봤죠. 원래 찜해놨던 아파트들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7월에 엄청 거래 절벽이니까 반드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 제가 잡았던 집도 사업하시는 분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져서 금매로 던지는 물건을 이제 거기 내 집 마련을 일단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9월 달에 광명에 아파트 투자하러 이제 다니고 전세 투자. 일반 갭. 그때는 가는 곳마다 거의 갭이 한 무피. 거의 다 붙어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그래서 첫 투자를 그 퇴직금 1,000만 원 나올 게 있어서 500만 원 갭에 세금이랑 해서 300 해서 800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500도 원래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입자분이 똑같으면 너무 불안하다고 해서 500을 깎아줘서 들어갔던 거고 한 두세 달 지나니까 또 전세가 또 확 올라서 재계약할 때 받은 전세금으로 그 다음 것도 사고 그럼 이제 한 개가 2개 되면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이렇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8채까지 갔다가 그때 2017년 중간에 이제 정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네. 5월 달인가 바뀌고 6월 달에 되게 약한 규제가 나왔어요. 아무도 나왔죠. 기억 못하는. 근데 제가 그거 보자마자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 이렇게 상승장 때 규제가 어떻게 시작되고 몇 명한테 술 마시면서 이제 양도세 준 게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규제를 시작할 때 가장 반발이 없는 거는 과거에 있던 규제를 살리는 게 한번 겪어봤으니까 제일 새로운 신규 규제를 만들기보다 어떤 지정을 한다거나 양도세 중과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양도세 중과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때 뭐가 유행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 장 때 똘똘한 한 채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수도 소형에서 대형까지 갔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에서 분양권에서 이제 쭉 밀려서
저희 마지막 물렸던 사람들 다 인천에 재개발 빌라에 물려 있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 2009년도 때. 아, 이렇게 번져서 인천 재개발 빌라까지 오는구나. 그때 그게 다시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17년 7월에 서울을 마련을 하고 나머지를 하나씩 세금에 맞춰서 한 사람 1년에 한두 개밖에 못 팔잖아요. 그 8개 있는 걸 좀 다 정리를 시작했죠. 근데 억울하게 제가 7월에 계약했는데 잔금이 10월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8월 대책이 크게 나온 거예요. 파리 대책 나왔죠. 네. 그 유명한. 그래서 그나마 주춤하거나 뭐 좀 약간 덜 올랐던 지역이 있어서 계약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네네. 10월에 잔금 칠 때 이미 내가 뭐뭐뭐뭐 나올 것 같아 라고 했던 그게 다 이제 좀 그때 거의 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놓고 정리하고 그래서 다 정리된 게 2021년 12월 다 정리해서 1주택자가 되고 주식도 다 정리하고 그때 주식은 왜 정리하셨어요? 미국이 9월 달에 이미 테이퍼링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옛날에 안 겪어보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금리를 올린다고 다 예고도 다 했고 미국이 다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은 주식 안 보고 거시경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갑자기 다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더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앞으로 더 오른다. 더 상승한다. 계속 오른다는 얘기만 하고 주식 쪽도 약간 그쵸. 왜냐면 그때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다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 때 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할 때 갑자기 1,400이던 코스피가 3,200이 될 때 동학개미들이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이 과거 데이터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겨울에 분명히 다 정리를 좀 하고 달러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번에 이렇게 반복이 됐으니까 과거에도 테이퍼링이 있었잖아요. 금리를 한번 촥 낮췄다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낮췄다가 다시 올리면서 좀 자리 잡고 이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는 데이터가 충분히 있고 기사들도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번 올라가는 걸 맛보신 분들이 정리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22년 1월을 그래서 좀 가뿐하게 시작했죠. 이제 저는 1주택자로 이제 주식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작년 1년 동안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때 네가 했던 말이 요즘 들어 생각이 난다 떠오른다. 이러면서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거나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되거나 이거를 경매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렇게까지 가는 건지를 몰랐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죠. 지금 높지 않은데 금리 금리가 높지 않고 애초에 또 이창용 총재가 2022년 중간에 얘기했잖아요. 3.5%까지 올리겠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 떴더라고요. 3.5% 여기서 멈추겠다. 근데 이 얘기를 벌써 그러니까 1년 전, 아니 6개월 전에 이미 정부나 미국은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다들 상관없이 계속 올랐으니까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예상치 못하게 맞았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되게 높은 금리도 아니고 강한 규제도 아니었고 이 정도가 힘들면 만약에 조금 더 정말로 옛날처럼 강한 게 나왔을 때는 더 힘들어지실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다 산 게 하나도 없고 팔기만 하신 거네요. 쭉쭉쭉쭉쭉. 왜냐면 이제 서울 사놨던 집이 이제 6억대 샀는데 그 이후에 한 15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많이 깎였지만 여기서 굳이 비과세를 포기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게 그때 유행은 또 그거였잖아요. 버스 타고 지방 다니면서 공시지가 1억이 중과세 때문에 중과세를 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꼼수들 뭐 그 다음에 나온 게 지산도 있고 그 스터디 카페 다 같이 창업하고 아니면 고시원 창업하고 2018년도에 한번 스터디 카페랑 고시원 창업이 한번 돌았죠. 한 곳에서 이렇게 쫙 돌았는데 2021년, 22년 이때 또 이거를 다른 무리가 또 한번 싹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거 설거지하고 있네? 약간 근데 또 그게 다시 도는 거는 이제 이 마지막에 21년, 22년에 이때 만들었던 애들 또 자기네 거 털어야 되니까 수강생들을 또 부추기겠구나. 한 2년 뒤에 그게 바로 2023년이겠죠. 이제 올해 한번 털려고 하겠구나. 뭐 고시원이나 스터디 카페. 공시가격 1억 이하, 그다음에 지산, 그다음에 생숙, 그다음에 아파텔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오피스텔 이런 거 이렇게 막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여러모로 생각이 많으셨겠네요. 네, 좀 많이 말렸는데. 네. 그리고 인천에 초기 재개발 이런 거 들어가시는 분들, 단타 치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진짜 많이 말려봤는데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당장 오를 것 같고 실제로 올랐으니까 팔 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수법이 제가 진짜 지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지산은 업자들이 네. 그 네임드들한테
수수료를 좀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못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수법을 쓰냐면 지산이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있을 때 그랬지만 수익형이라는 거는 어쨌든 월세가 잘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게 내가 받아서 이자를 내고 얼마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얘네들이 광고를 할 때는 이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 월 얼마 더 벌고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다음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처음에 샀던 사람들은 수익률이 내가 매매한 가격에 대비해서 이 월세를 받으면 수익률이 6%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1억에 샀던 거를 이제 1억 5천에 팔아. 그럼 사는 사람은 1억 5천에 사면은 월세를 받아도 수익률이 6%가 아니죠. 이제 뭐 5%, 4%, 3% 이렇게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1억 5천 한 사람이 또 시세 차익도 보고 월세로도 벌 수 있다라고 하려면 이 다음 사람한테 2억에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건네받는 사람은 수익률이 점점 1%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건 폭탄 돌리기지 마지막에 누구든 이걸 안고 터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이 어머 강사님이 역시 시세 차익도 보고 월세도 버는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 이 폭탄을 받아. 심지어 돈을 얼마 내. 강의료는 내고 또 별도로 건바이건으로 또 얼마를 내요. 그래서 또 얼마가 나오는데 하고 받아. 받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돼. 내가 받아서 얼마를 내고 이자를 내고 남는 게 내 수익인데 일단 여기서 월세는 거의 동결이잖아요. 네. 월세는 왜냐하면은 월세라는 거는 메커니즘이 뭐 매매가가 오르니까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없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한 얼마를 벌면 얼마를 월세를 내면 내가 얼마를 남기겠다 이런 계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마음대로 월세가 막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는 게 없으면 월세 내고 내가 샤워해봤자 남는 게 없으면은 나가버리거든요. 그냥 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월세는 사실상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때 금리가 올라서 일단 받았는데 이자 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애초에 수익률이 너무 적게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여서 팔고 싶어서 시세 차익도 이제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고 이렇게 물리는 건데 네. 그나마 받고 내고 안 남으면 다행인데 금리가 사실상 올라가고 했을 때는 그리고 이 금리 올리는 게 이번에 갑작스럽게 올린 게 아니라 애초에 2018년도, 19년도 정도부터 미국이 그 사이에 저금리를 그때 리먼 사태 이후로 저금리를 오래 했고 다시 조금씩 올리겠다 해서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던 거지. 올리고 있었고, 이번에 뭐 급작스럽게 많이 올린 걸 누가 예측을 했겠냐라고 하는데 강사들이 예측을 못하면 강사를 접어야 된다고 제가. 이런 식으로 지산이나 수익형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많이 말렸어요. 앞으로 금리도 올라갈 거고 수익률이 이렇게 하면 안 맞는다. 나중에는 막 경기도의 지산도 막 6억, 7억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 월세의 메커니즘이 이렇지가 않고 고정돼 있으면 내가 비싸게 살수록 이 수익은 안 남고 그러면 안전마진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된다.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이하는 1억 이하라서 메리트가 있는 거면 1억을 넘기는 순간 끝인데 얼마에 팔려고 이걸 사느냐. 그리고 정부가 분명히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면서 올리겠다고 예고도 다 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 버스를 타고 지방을 도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 이유를 많이 말해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풍선 효과였던 것 같아요. 외곽으로 자꾸 사람들을 왜냐면 중간에 냅두면은 너무 강남이나 이렇게 중심에 몰리니까 이게 좀 퍼뜨리려고 일부러 여기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 이렇게 지정하고 좀 넓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구나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래서 여기에 풍선 효과로 옆으로 밀 때 밀려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서울로 들어와서 좀 버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많이 그 버스를 타고 지산도 많이 하시고 생숙도 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정도를 모르고 예측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면 그냥 모르는 건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그때는 잘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왜냐하면 나는 아줌마고 강사님, 100억 부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또 다르고 계속 오르고 사자마자 오르긴 오르고 근데 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미 2007년도, 8년도에 많이 해드신 분이 있었고 다들 좋은 데 가셨더라. 감옥에 안 가신 분도 있어요. 해외로 가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잘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서울로 한 방에 점프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다 팔아야 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는 주식을 좀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인사이트? 저는 되게 느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급등하긴 해서 그때 잘 탔으면은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저희 남편 외벌이 월급에서 지출할 수 있는 뭐 원리금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럼 대출을 얼마 이상을 못 받겠고 그럼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좀 많이 안 한 편이에요. 저는 많이 안 한 편이고 다니기만 계속 다녔죠.
그렇다고 뭐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버릇처럼 이제 다니고 여기저기 어떻게 하고 있나, 어느 무리에서 뭐에 들어가고 있나 이런 거 파악하고. 근데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느리게 살아도 엔간히 사라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게 움직여서 돈을 번 사람은 강사밖에 없는 것 같더라. 그냥 내 할 일 하고 내 그릇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차곡차곡 가다 보면은 이 정도는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 다 살 수 있더라. 그렇게 유튜브 보니까 좀 약간 조급해지더라고요. 지금 사실 올해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사실 길게 왔는데. 매도!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면 좋겠다. 아, 매도. 규제 완화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규제가 완화됐을 때 팔면 얼마나 좋겠나 뭐 그런 생각이 있죠. 막 더 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살 바에는 차라리 좋은 대로 좀 뭉쳐서 갈아타기를 해라. 왜냐하면 정부가 좋은 시기도 1주택자는 어차피 못 건드려요. 규제는. 왜냐하면 얘네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거주자들을 다 잡아버릴 수가 있어서 1주택자는 어차피 못 건드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은 더더욱 1주택자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인데 1주택자는 서민이기 때문에, 실거주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법인 투자 막 이런 거는 이걸 풀어줄 명분이 없어요. 아니, 아주 경기가 나쁘지 않은 이상 뭐 임대사업자나 뭐 이렇게 투자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잘한다 할 만한 명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짧아요. 있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와중에 언제 늘리냐면은 정부에서 제발 집을 사주세요 라고까지, 우리 여러 개 사시는 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은 그때 여러 개 사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 여러 개 샀었거든요. 나라에서도 그때 이제 규제 지역 지정해 줄 때 여기가 앞으로 오를 거라 미리 지정해요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일단 투기 지역을 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신호를 잘 보고. 저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투기 지역을 굳이 이렇게 여기가 오를 거니까 미리 규제합니다. 그러면 정부를 믿고 오르는구나 라고 사시면 되는데, 자꾸 풍선 효과를 기대하면서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풍선은 바람이 빠지잖아요.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갈아타기. 당분간은 나라에서 굉장한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올해 집값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1주택자가 되면은 어차피 내가 떨어져도 이사갈 집도 떨어져서 크게 신경은 안 쓰이긴 하는데 경거망동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좀 냈습니다. 막 되게 희망을 가지거나 너무 막 떨어지겠지라고 막 불안을 하기보다는, 아까 주식처럼 2,000과 2,400이 평균이고 내 허용 범위는 1,900과 2,600이었는데 3,200까지 갔어.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3,200까지 간 이 2,800이 되는 순간부터 이 이후 3,200까지 되는 순간은 저한테는 약간 비정상적인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평균으로 결국 회귀하잖아요. 한 2,200, 300 정도 되면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과거 3,200이었을 때 가격을 자꾸 들고 오면서 그때보다 반토막 났으니까 얼마나 쌉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도 그런데 부동산도 더 너무 화랑일 때 비정상적인 가격을 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니까 얼마나 쌉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바로 바보가 되는 거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좀 지금쯤 마음이 편해요. 이제 좀 이 정도 가격이 내가 생각한 적정가, 적당히 이렇게 과거보다 조금씩 올랐을 때 한 요 정도 가격이 원래 맞지 않았나? 그때 너무 비이성적으로 올랐지 않았나? 이게 정말 싸진 게 맞나? 그때가 비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상승장이 시작하기 전보다는 조금 올라 있었을 테니까 분명히 그때처럼 이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렇게 반토막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근데 아마 반토막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하방에 지지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면서 위기 같은 건 없으셨어요? 좀 뭔가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그때 다 날렸을 때, 그때 09년도에 처음에, 다 날렸을 때가 완전 인생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노력했던 모든 게 무너지고, 시크릿도 열심히 했거든요. 부자가 되는 뭐 이런 비전 보드 만들고 상상을 되게 생생하게 하라고 해서 맨날 상상하고 생생하게 하고 다 했는데, 그때 아침형 인간 유행하고 할 때 뭐 다 했었는데, 그때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때 거의 집에 1년 가까이 틀어박혀서 매일매일 재취업이 안 돼서 이력서만 쓰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상황이. 계속 그 1년 가까이 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10년 가까이를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다 망했을까? 난 정말 생생하게 꿈꿨는데. 근데 그때 내린 결론이 그거죠. 아, 이게 내 그릇에 맞게 안전하게 해야 되고. 차근차근 간다는 게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원래 그래프가 어느 정도가 눈덩이가 굴러갈 때 어느 정도 커지면 이게 2배씩 하더라도 뭐 1개에서 2개 되는 게 1년 걸렸다고 이게 8개 되는데 8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1개가 2개가 2개가 4개 되고 8개 되는 데는 정말 빨리 갔거든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된다는 걸 믿고 그럼 내가 쉬지 않고 이 눈덩이를 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굴리려고 해야겠다. 포기하지만 말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특별히 위기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크게 벌지 않았으니까. 주식도 이제 종목 분석하고 옛날에 다 해봤단 말이에요. 아니면 차트 공부해서 차트 분석하고 다 시기가 있어요. 이제 종목 분석 같이 투자했다가 그다음에 역시 한국은 가치 투자 안 맞아. 차트 분석, 이동평균선 했다가 그다음에 이 차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인간의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자동으로 어떤 사고 파는 거를 좀 기계적으로 해야겠어. 퀀트. 다 돌고 돌아서 내가 이렇게 직장인이 하루 종일 주식장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까지 이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좀 본업에서 돈을 버는 걸 좀 집중을 하고 주식이랑 부동산 재테크에는 요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요 정도로 가장 잃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벌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거에서 너무 내려갔어요. 종목은 한 요 정도 가격이 적정가야라고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만약 우리가 코스피가 그때 2,000과 2,400 사이를 왔다 갔다 박스권이 항상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2,000 떨어지면은 사면 되고 2,400 넘어가면 팔면 되잖아요. 매년 일어나요. 이렇게 예상보다 등락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너무 간단하게 2,000 떨어지면 사고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업종이라든지 뭐 대형주, 소형주라든지 뭐 저는 주로 그냥 그때 이후로는 최대한 시간을 아끼고 노력을 아껴야 돼서 간단하게는 코스피 주식을 주로 했었고 아는 회사가 몇 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0개도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약간 감이 오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돈이 벌리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네요. 이게 크게 벌진 않죠. 이거 막 2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이러진 않죠. 그래도 계속 버는 거잖아요. 벌긴 벌죠. 그러니까 가방도 사고 뭐 비싼 가방이던데. 그러니까 잃지는 않을 정도지. 그냥 이게 같은데 계속 플러스를 내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플러스. 만약에 코로나 같은 게 터졌다 했을 때는 원래 2,000 내려가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1,900 일단 샀었어요. 다음에 심상치가 않아 했을 때 이거를 바로 팔았어요. 바로 팔고 좀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지켜보다가 1,400 찍는 걸 보고 다시 반등할 때 제가 1,600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1,600에서 내가 2,400이 박스권이긴 한데 많이 갔을 때 2,600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2,600 정도까지 갔을 때 팔면 1,600에서 2,600 사이에 기법이랄 것도 없고 간단한데 나는 왜 못했지? 왜 못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첫째로 많았고 언제 사고 언제 팔겠다라고 애초에 계획이 없이 기준이 없는 사람이 많았고 내가 1,900에 샀는데 1,800, 1,700 많이 떨어졌어. 근데 지금 팔면은 손실이 확정이잖아요. 장기로 버티면 다시 간다. 그래서 못 팔고 지금도 그래서 3,200대 들어가신 분들도 저는 그때 2,600 넘어갔을 때 2,600 정도에 팔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때 기억이 난대요. 저한테 요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00, 800까지 가는 게 한국이 가는 게 좀 이상해. 너무 어색해.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대요. 근데 그때 좀 내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얘기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리 안 하신 분이 왜냐면 3,200까지 가니까 안 하신 분이 요즘에 이제 마이너스가 몇 천씩 되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세입자 돈 돌려줄 돈. 세입자 보증금 받았던 거 돌려줄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부동산. 네, 그렇죠. 이제 받은 거를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돈에 좀 관심이 있어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뭐 분양권 했는데 뭐 잔금 낼 돈 잠깐 넣었는데 몇천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거를 왜 못 파나 봤더니 그러니까 손실 확정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내가 마이너스를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주식시장은 안 팔면은 이 계좌를 안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마이너스라는 거를 자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앱을 삭제하시지 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간단하게 했거든요. 이때 팔고 이때 사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내려갈 때 사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시고 올랐을 때 파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시고. 부동산 투자는 어떤 스타일로 어떤 기준? 사는 기준이 있으셨어요? 한 채, 두 채, 네 채, 여덟 채. 그때는 이제 돈이 올려 받아봤자 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러니까 이제 금액에 먼저 맞춰야 됐고.
왜냐면 추가 대출을 안 받는 게 목표였어요. 추가 대출이 남편 월급으로는, 왜냐면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을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원리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계부상 남편 월급으로 낼 수 있는 원리금이 이 정도였고, 저는 아기를 키워야 되고 추가 수입을 만들기보다 가정에 집중하고 싶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대출을 안 받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때 생각해낸 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오더라고요. 먼저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이 다음 여기인데 여기가 아직 안 올랐어. 그럼 이걸 사는 거죠. 그럼 바로 거기 다음에 오르던데요. 그때 당시엔 수도권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했던 게, 그때 경매 2010년도, 11년, 12년도에 경매할 게 아니라 대구랑 부산에 갔었어야 되는구나를 뒤늦게 안 거죠. 그때 몰랐다. 내가 서울에만 살아서 몰랐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이 파도에서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여기가 먼저 올랐는데 여기가 안 올랐어. 아니면 뒤에서부터 오고 있는데 여기가 아직 안 올랐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럼 요즘에는 뭐에 집중하고 계세요? 재테크의 관점에서. 작년 2021년, 22년은 진짜 주식도 부동산도 너무 살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다 해서 너무 힘들었어서 그때 기껏 썼던 글이 아마 달러 얘기나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킹 달러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1,300원 넘어갔을 때 분명히 나는 1,300원이 넘어가면 분할 매도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이 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나 같은 매도를 이제 조금씩 할 것 같다라고 썼는데, 다들 그때 이제 갑자기 달러를 안 물어보시던 분들도 달러 지금 사요 이렇게 물어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얘기하고, 솔직히 지금은 2023년 정도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창업 아니면 좀 노동소득이나 아니면 절약 이런 걸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강사에 끼가 있다, 그냥 어떤 한탕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한번 해먹고 싶다. 그럼 지금쯤 경매 공부 기초반부터 수강을 하시면 네.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고급반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여자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젊은 여자가 경매를 하면 되게 잘 터져요. 우습기 때문에 이 정도 여자애가 할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남자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지금부터 경매 공부 한 2년 시작해서 특수 물건을 하지 말고 아주 쉬운 물건들 지방 다니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물건이 아님에도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이런 기록을 좀 잘 적어주시면 한 3, 4년 정도 뒤에는 경매 강사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주변에 좀 잘 아끼는 분들한테는 지금 절약책을 써서 올해 안에 책을 써라. 절약이다. 그 다음에 경매는 이제 2, 3년 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라. 기초반을 듣고, 중요한 건 과정을 다 블로그나 유튜브로 남기는 것이다. 거의 주기적으로 그런 여자 주부가 경매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한 책이 대박 베스트셀러가 돼요. 여자라면 더 유리하다. 많이 권하고 있어요. 저야 이미 글렀지만 저는 경매를 이미 배웠던 경험이 있잖아요. 너니까 했지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까방권을 가지려면 지금 시작해서 애도 좀 한두 명 있으면 더 좋고. 소액으로 그것도? 네, 애 키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여자애가. 그럼 나는 더 잘할 수 있겠지. 나 자꾸 누가 생각나는데 지난장 때. 제가 2001년 정도부터 계속 거의 모든 재테크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때쯤 터지는구나. 그 옛날에 2004년도 베스트셀러가 나는 쇼핑보다 경매가 좋단가? 이런 책도 있었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너무 최근 건 말하지 않도록 해요. 근데 기존에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유리하다. 이게 빌드업을 잘해야 되겠네요. 수강할 때부터. 저희 학원은 아니고 다른 학원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경매가 한창 유행일 때 내가 강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강생들을 실습을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거 반지하면 낙찰받은 거 뭐 페인트질 좀 시키고 벽지도 좀 바르고 노역. 그쵸. 근데 이거는 실습을 시켜준 거니까 돈은 또 따로 받고. 근데 자기 집인 거를 얘기를 하고요? 내 집이니까 편하게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시라. 내가 투자해서 나중에 또 얼마 벌었다 또 공개해야 되니까. 그런 분도 계셨었어요. 그러면 돈을 내고, 와, 우리가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 하면서 막 돈을 내고 일을 하러 가죠. 포스팅을 딱 하신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일단 필력에 한번 놀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팩트, 쭉 나열해 놓으신 팩트에도 굉장히 좀 놀랐는데, 좀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제가 여기 아니면 얘기할 곳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작년 2002년 한 설날? 2월 정도? 초였죠. 이 정도에서 일이 났던 건데, 저는 이 뒤에가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웃기게 돌아가는 게 너무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부동산 강사가 아니고 저는 재테크 강사도 아니고 이번에 낸 책도 재테크 책이 아니에요. 네. 아니면 에세이 이런 거 쓰는 작가니까 저는 부동산 강사가 아니니까 밥그릇 싸움에 얽히지 않는 사람이라 제가 그 글을 쓸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꾸 그 일로 제 블로그 알게 돼서 찾아오신 분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예요. 근데도 나중에 뒤로 진행이 될수록 계속 강사들이 밥그릇 싸움이다. 다 보기 싫다.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또 물이 타지는 거예요? 엄청 물을 타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왜냐면 아예 풍백이 글을 썼는데 제 이름이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쪽 세계에서 저를 제끼고 그게 언급이 되었던 분들. 이분들끼리 뭐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일이 컸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네. 제가 이제 저는 부동산 강의를 2007년도부터 들어서 그냥 쭉 계속 들어왔어요. 네. 2017년도, 8년도, 뭐 이제 10년도, 11년도, 12년도는 경매 듣고 하고 이제 다시 어떤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들이 갑자기 유행하던 시기가 이제 저는 2013년도부터 갭 투자, 전세 투자를 했는데 네. 강의가 그때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한 건 2015년 정도부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14년도 정도에 이제 다른 어떤 재테크 카페에 가입이 돼 있고 대부분이 이제 그때 아무도 부동산 투자를 안 하니까 부동산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 한 줌이고 이 한 카페에 다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페가 지금 이제 비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카페에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 몇 명은 네임드가 돼서 나가시는 거죠. 독립같이 이제 독립도 있고 뭐 내보내신 분들도 있고 있는데 네네. 한 분이 이제 내보내져서 알고 보니까 몰랐거든요. 이유를 몰랐는데 그때 작년에 그 사건으로 그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등판하셔서 글을 올려주셔서 알았어요. 저희는 그때 그분이 쫓겨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붕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자기가 봤을 때는 아직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사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것 같아서 강의 모집이나 그래서 내보냈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 닉네임을 바꿨는데 그 닉네임 바꾸신 분이 2016년도에 스터디 같은 거를 이제 2015년도에는 강의를 하시고 이제 16년도에 스터디 같은 그룹 이런 걸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저희가 한 줌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2015년도에 한 유명하신 강사분이 정규 강의를 하면서 그 수업 때 이미 다 좀 안면도 다 트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를 가지 하고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 너무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 스터디 그룹 이 사람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다 같이 어딘가에 모이고 싶은데 그때는 스터디나 밴드라는 개념이 없고 텔레그램 그렇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스터디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부터 잘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고 그리고 그때는 매달 저희가 스터디 모임할 때 초대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매달 유명하신 분들. 근데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또 막 다 해체됐어요. 막 근데 그분의 뭐 이제 그만하자고 하셔서 그냥 우리는 해체를 당했는데 부동산 투자의 많은 10년, 20년의 기간 중에 1년 잠깐 우리 만나서 친해지고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다 이제 잊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한창 유튜브에 떠오르는 반지하 빌라 경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똑같은 패턴의 강사가 있었거든요. 환경미화원인데 빌라왕 하시고 그 이후에 잡혀가신 분 보자마자 너무 와 재밌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제 아예 컨셉도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구나 하고서는 그분이 인터뷰했던 거를 이렇게 찾아보고 제가 그때 마침 무슨 1년에 한 번씩 계획 세우기 그러니까 다이어리 잘 쓰기 단톡방 이런 네. 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부동산 강사가 아니니까 궁금하다고 해서 다 같이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계산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 부동산 했던 그런 네, 투자. 것들을 그 순자산 얼마라고 했던 게 정말 자산 얼마라고 했던 게 얼마나 맞고 또 순자산은 얼마 될지 한번 유추해 볼까요? 계산을 해 볼까요? 우리끼리 이제 치킨 내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치킨 내기를 했으니까 저도 계산을 해서 이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갑자기 그 공격하려는 의도는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가 등판을 해서 댓글 이렇게 댓글을 든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걸 하냐. 나는 100억 부자 누구님이 인정을 해줬다. 근데 그 누구가 제가 그때 저희가 다 같이 스터디를 들었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찾아보니까 그분 유튜브에 이제 출연해서 이제 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런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런 인연이 하면서 간만에 그 카페를 들어가 봤죠. 저희가 이제 카페를 탈퇴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니까 이렇게 해체당하면서 그래서
오랜만에 그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그 카페 공지 같은 거예요. 그분이 쓴 글에 누구가를 뭐 대단히 그때 당시에 네임드였고 인미 투자를 올해 더 많이 하셨고 아니면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을 다 열거하면서 제 강의장에서 만난 분들 이렇게 분들. 내 강의장에서 만난 다음에 이렇게 잘 됐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강의장에서 만났죠. 우리가 강의장 만났고 그 이후에 더 잘 된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장이 좋았으니까 인과관계는 안 맞는데 어쨌든 다 팩트네. 팩트거든요. 팩트긴 팩트인데 그거에 댓글 달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댓글에 다 역시 누구님을 만나서 이렇게 누구님에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 되는군요. 나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역시 대단하세요. 여기 부동산계 시조새님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의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과거 몇 달 전에 쓰셨던 글이고 댓글에는 이미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닌데 약간 오해를 할 만한 단어 문장들이 있고 그 오해하신 분들이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놨고 내가 지금 여기 달아봤자 몇 달 전 글이라 아무도 안 볼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제 블로그에 그냥 제 블로그 아무도 안 보니까 이게 오해를 약간 바로 잡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앞뒤를 좀 더 쓴 거죠. 이 앞단부터 채워드린 거지. 그죠. 전후 사정을. 이 빈 공간을 제가 좀 오해 없이 문장이 해석될 수 있게 제가 겪었던 일들로만 그냥 바로 잡을 약간 채운 느낌? 그냥 제가 그걸 뭐 대단히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를 쓴다고 해서 제가 이거 부동산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이걸로 버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언급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대부분이 이 중간 이하부터는 그분의 수강생들이 맞고 그 앞부분에 있던 분들은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 등판해서 반박하지 못하는 분들 이 이름이 쫙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밖으로 싸우면 보이지도 않겠다는 강사도 아니고 그냥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으니까 내가 쓸만한 일이라고 썼는데 그 언급되신 분들이 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 글을 보고 언급되신 분들이 하나둘씩 공유하면서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다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일이 점점 커졌죠. 자기 블로그에 좀 속상하다 뭐 이런 식 썼는데 그거를 무슨 누구 대 누구의 진열 싸움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언급당하신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심지어 언급도 안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과의 뉘앙스를 갖추고 있지만 사과는 딱히 아니었던 그런 글이 올라왔죠. 네, 그렇죠. 뭐 연락이 오곤 한 적은 전혀 없어요. 제 연락처 아실 텐데.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름 있으신 어떤 유명하신 분께만 전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까? 저는 일단락이 됐다 생각하고 저는 애초에 글을 쓰고 난 다음부터 그게 끝이지 처음이자 끝이지 이 뒤에 뒷단에 뭐가 있을 거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화제가 되고 뭐 누군가는 막 그걸로 라이브도 하시고 이거를 저한테 욕을 하면 되는데 그 언급되신 분들이 피해자인데 그분들 SNS에 가서 악플을 다루시기도 하고 여자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성희롱적인 댓글도 엄청나게 해서 다 캡처해놨었어요 원래.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개발자거든요. 그래서 IP 보더니 대충 지역까지 좁힌 거예요. 상당히 좁힌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고소까지 가면은 그쪽에 되게 난처해지실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사실은 그쵸. 왠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서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애초에 이걸 이렇게 어떤 사건으로 벌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근데 많이 배웠죠. 그 사건으로 이렇게 문장을 쓰는 거구나. 내가 뭔가 부족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인기가 없고 네임되지 못했던 거는 문장 구사 능력이 없었다. 책이나 내고 내가 글을 잘 못 써서 책이나 3-4권 냈지만 사실관계만 나열했는데 기분이 나쁘다면은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그냥 내가 왜 기분 나쁜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건으로 이제 엄청 이웃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게 원래 예정에 있던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100억 부자가 10년 전에 어떻게 사라졌는지 10년 더 넘었죠. 이제 8년, 9년, 10년 이때 어떻게 사라졌는지 12, 13년 전? 네. 제가 이제 내역을 다 지켜봤으니까 원래 제목은 이 적당히가 아니고 이 부재로 있는 그만큼 100억 부자는 다 어디 갔을까였는데 네. 이렇게는 어느 출판사도 책을 못 내준다 그래서 왜? 이 부재가 더 좋더라고요. 저는 좀 순화를 시킨 거군요. 그러면 10년 전이 그래서 앞에 붙은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해도 말이 되네.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그만턴 싱하는 그거를 보고 네. 제가 그때도 그 소설도 약간 어떤 그 시대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네. 10년 전이 붙지 않으면 또 너무 현재에 있는 강사들을 연상케 하면은 좋지 않다. 아, 그럴 의도가 아니는 걸 아니까 10년 전을 앞에 붙이고 이거를 부제로 빼서 맞아. 그때 잘 계시죠? 저한테 막 전화도 직접 하시고. 아, 통화하셨었죠? 처음에는 검증을 할 때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뭐 계산 정도 하는 거니까 몇 개 등기부 등본만 띄워보고 뭐 이 정도로 했었는데 네. 백억 부자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검증을 한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아, 디테일하게. 그죠?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 제가 계산한 게 다 틀렸다. 아, 틀렸다? 라고 하시길래 네. 그래서 이런 계산 과정을 이제 좀 생략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보충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포스팅에는 어떤 그 시기에 실제 실거래 내역 다 뜨잖아요. 이게 불법이 아니고 실거래 내역이나 그죠? 등기부 등본 떼는 거는 전 국민이 다 보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띄면은 이제 대출이 얼마인지 누구 명의에 돼 있는지 주소가 산 사람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나오니까 제가 그분의 주소까지는 알았는데 사실 거기까지 공개를 안 하고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찾아내요? 그분이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 본인 블로그에 옛날에 못 모르고 다 쓰셨던 게 제가 찾기 전에 살짝 남아있다가 바로 삭제를 하셨는데 캡처가 없어질까봐 저희가 다 캡처를 해놨거든요. 아, 진짜. 저희 무서운- 치킨 얘기한 사람들끼리 무서운 누나야. 아, 진짜. 누나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니까. 연락이 왔죠. 전화 아. 주셔서 제 계산이 틀렸으면은 아마 제가 글을 내렸을 텐데 그렇죠. 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맞아. 틀린 부분이 네.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틀렸냐면은 그분이 이제 인터뷰 하거나 할 때 좀 명확하게 일부러 밝히지 않고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분이 계속 강의하시고 책도 내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제 글을 삭제하기보다는 그분의 책이 나오면 어떤 부분에 틀렸는지를 비교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글을 쓰겠다. 그분의 책 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인정하신 분인데요. 백억 부자님이 인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도장 찍어줬다. 풍백님이 오랫동안 강의를 들으셨고 정말 저보다도 훨씬 짬밥이 저의 한 2배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짬밥이. 그 정도 되시니까 제가 처음 강의 들었던 분은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제목에 있는 거예요. 이모 씨 깜빵 갔죠 그분도? 출소하시지 않았을까요? 갔다 왔을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그 수백억 자산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게요. 다 저 너무 속상해요. 전 진짜 많이 들여서 강의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네. 다 하나둘씩 사라지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사회면에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다 뭘 위해 쓰고 있었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솔직히 가잖아요. 이 사람의 이 지식을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강의는 사실 네. 강의 내용은 다 거기에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원리는 다 비슷하고. 근데 굳이 이 사람한테 가서 강의를 듣는다는 건 이 사람이 모습처럼 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고 싶고 뭘 공부하시는지 뭘 보시는지 이런 걸 보고 싶어서 갔던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책도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분의 부록이 있었어요. 뭐 제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여러 번 읽고 거기에 실제로 임장을 가고 했는데 너무 허무하게 잡혀가시니까 저 대부분 잡혀가시더라고요. 저는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거든요. 네. 다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계산이 맞는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다 이제 등기부도 띄워보고 그리고 저희 때만 그랬나요? 저희는 열풍이었는데 그때 2015년도에 만났던 친구들은 다 저만 등기부를 띄워보는 게 아니라 뭐 길에서 그분이 뭐 사진을 찍었다. 그럼 뒷 배경을 통해서 어느 동네인지 다 알잖아요. 어디 서 계신지, 어느 아파트인지 찾아보고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원래 다 습관이 다 그때 배웠던 사람들은 다 아마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흐름 강의보다 경매 강의가 많았어서 경매 하시는 분들 특징이 일단 서류를 다 띄워보세요. 그래서 습관이 좀 다들 그렇게 잡혀 있는 거지 뭐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 이 중에서 6명 정도의 강사는 찾아볼 게 없어요. 뭐라 그러지? 이제 막 시작해서 한 1, 2년 지나서 내가 이 깨달은 게 너무 재밌고 이런 좋은 거를 남한테도 알려줘야 된다는 사명감, 선한 마음. 그 책에 그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데님 크루거인가? 그 그래프 있죠. 네. 그 우매함의 봉우리에 서 계신 분들이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제 그때 아는 게 이제 뭔가를 시작했을 때 2년 안에 강사가 안 되면 강사를 못 하는구나. 수강생의 입장으로 봤을 때 보통
성향 자체가 강사가 적합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뭔가를 배우고 1, 2년 안에 보통 데뷔를 다 하세요. 너무 이 대단한 거를 남한테 나누고 싶은 선한 마음에.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한 영향. 자기가 나중에 틀렸다는 걸 인정할 때 자기만 가면 되는데 수강생들과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그 수렁에 같이 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아니구나를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 내 뒤를 따라왔던 이 수강생들을 다 같이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 거죠. 같이 다 함께. 강사가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 같은 거고 강사가 될 수 있는 성향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이 할 수 있는 성향이 따로 있는 것처럼 따로 있고 데뷔가 잘 된 거죠. 데뷔가 잘 되고 잘 메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 혼자 하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기존에 자리 잡으신 네임드가 누군가를 키워내서 이렇게 끌어오고 이렇게 가는 거지. 보통 혼자 크는 강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진짜 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혼자 컸다. 뭘 해도 되는 사람. 그쵸. 뭘 해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그거 했어요. 한때 그 100억 부자들 그 리스트랑 다 캡처해 놓은 게 유행처럼 돌아다녔거든요. 단톡방에. 그래서 이 중에 몇 명은 책을 내셨으면 이제 책을 사서 다 등급을 띄워보고 뭐 100억 부자라고 하는데 100억이 맞는지 이거 팔았을 때 세금 내고 나면 얼마 남는지 뭐 이런 거 다 찾아봤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차라리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신 분은 괜찮은데 이제 일부의 뭐 70억 부자, 100억 부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아까 이렇게 순수하게 뭐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100억이야 라고 하신 분은 차라리 괜찮은데 지분 쪼개기 같은 거 지분을 또 자기 수강생들과 쪼개서 막 했는데 시가 계산을 뭐 얼마에 팔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대부분의 이 계산법이 내가 팔고 뭐 이거저거 비용 다 제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에 팔 수 있으니까 내 자산은 얼마 이렇게 하시거든요. 평가 금액으로. 그렇죠. 근데 이 평가 금액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가냐, 실거래가냐. 호가도 있고 실거래가도 있고 비용을 뺐냐 안 뺐냐도 있고 세후. 근데 이런 지분이나 만약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약간 숫자를 붙이기 나름이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팔 수 있을까? 약간 애초에 이게 얼마에 판다 이게 문제 아니라 보면서 걱정되더라고요. 이거 팔 수 있을까? 이거 문제 없을까? 수강생들끼리 싸움 안 날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공투 같은 거 부동산 배울 때 다들 이 공투의 유혹에 한 번씩 빠지잖아요. 했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왜 어른들이 공동 투자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러면서 끝낸 적이 있었거든요.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또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게 보기가 너무 좋아요. 공투가 내가 지분을 얼마를 갖고 있든 이 등기부를 쫙 꽂아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꽂아놓은 거를 쫙 사진 찍어서 난 이렇게 100억 부자, 70억 부자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이게 남는 게 거의 없네. 싸움이나 안 나면 다행이다. 그리고 누구는 팔고 싶은데 누구는 안 팔고 싶을 때 그 가운데서 얽혀있는 이제 공동투자를 뭐 2사람이 정도 했다. 그러면 그나마 무난한데 5명, 뭐 7명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왜 홀수로 가냐면 이게 의견이 조율이 안 될 때 다수결로 가야 돼서 대체로 홀수로 가야 하는데 많이 놓치고 뭐 서로 누구를 물어주니 많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좀 수익은 수익대로 못 보고 돈은 날아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서로 의만 상하고. 강사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강생들끼리? 이게 다행히 제가 갔던 거는 제가 이제 초반에 이걸 경험하고 그 뒤에는 이제 다 개인으로 했는데 처음 투자했던 거는 그거죠. 이제 학원에서 경매 학원에서 그분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네요. 하시면 문제되는 거 아니겠죠. 그분도 나쁜 의도를 갖고 하신 게 아니라 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뭐 기초반 한 100만 원, 뭐 중급반 200만 원, 그러면 뭐 임장반 얼마, 특수물건반 몇백만 원에서 거의 제가 이제 2년 정도 사이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수업료를 쓰고 마지막 단계가 2,000만 원씩 내고 2,000만 원씩 7명이 한 팀인데 이게 3개의 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억이 되잖아요. 이렇게 정도 있으면 혼자서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경매는 한번 낙찰 받아보고 팔고 하는 게. 근데 심지어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니니까 더 입찰의 기회가 없고. 근데 팀으로 돼 있으면은 누군가 시간 되는 사람이 입찰을 갈 수 있잖아요. 공부 다 같이 물건 분석 같이 하고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2,000만 원씩 내고 이제 학생들끼리가 한 조인데 돈은 다 강사님의 계좌로 입금을 해놓는 거죠. 안전하기 위해서. 근데 약간 그때 또 시기가 좀 안 좋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좀 안 좋게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애초에 낙찰 자체가 된 팀이 있고 안 된 팀이 있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 돈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어떤 수강생들의 돈으로 한 거를 강사는 자기가 했다는 어떤 리스트에 추가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나의 업적처럼 이렇게 내 돈으로, 수강생의 돈으로 이 백곡부자라는 이 강사님의 리스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게 굳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뭐 잘 처리해주겠지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은 잘 처리가 안 되고 이 수강생들은 다 연락이 안 돼요. 지금 그때 같이 배웠던 2년 동안 배우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투자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옆에서 수업을 들었던 애가 아니지. 그때 제가 막내였으니까. 그 분이 좀 있으니까 학원에서 강사하시면서 그런 것도 리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냐면 같은 수업을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나는 약간 게을리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정도 지식으로는 누굴 가르친다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강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옆자리에 들었던 사람이 다음 수업 가면 강사가 돼 있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 많이 깨달았죠. 요즘은 유튜브를 좀 많이 보죠,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 또는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 진짜 전문가들 다 섞여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조근조근 정말 예쁘게, 착하게 하면 가서 이제 부자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부자 될 수 하는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면 저처럼 2년 만에 뭐 얼마 벌 수 있습니다. 솔깃하잖아요, 사실. 그 얘기 들으면. 저 진짜 제보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쪽 관계자가 아니고 강사가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해서인지 오히려 일반인 분들이 그쪽 세계에는 말 못하는 것들을 비밀 댓글 같은 걸로 정말 그때 많이 주셨는데 똑같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뭐 지산 1개 해보신 분, 2개 해보신 분이 그리고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지산 1개 해보고 2개 해보고 같이 한 뭐 동료도 아니지 같이 배운 사람인데 이 다음 강의 갔더니 이 사람이 지산 강사라고 이제 막 들어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 강의를 듣고 뭐 산 사람이 팔리지도 않고 공실이고 뭐 관리비는 계속 내고 이런 제보도 받고 책임지진 않죠. 그런 걸 강사가. 왜냐면 마법의 문장이 있잖아요.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강생들은 못 모르고 강사가 잘 해주겠지, 뭐 책임을 져주겠지, 책임을 져준다 생각은 안 하죠. 이제 당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고 잘못됐을 경우에 잘못되지 않도록 강사가 어떻게 조치를 좀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뭐 오히려 강사는 전혀 그런 강사 못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물건 나한테 털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설거지는 안 하면 다행이지. 뭐 수수료도 받아가잖아요. 건벨로 수수료 몇백씩 받아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못 팔고 있던 거 슬쩍 주고 이렇게. 설거지 보통 그렇게 하죠. 아니면은 겪어보셨잖아요. 그 뭐 한 지역에 뭐 미분양 빌라나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뒤에서 뭐 수수료를 받았고 우리한테 근데 그거를 추천해서 우리가 다 같이 젊은데 뭐 20, 30대 잘 모르니까 그렇죠. 돈 기껏 모아봤자 2천, 3천인데 2천, 3천 한 번에 넣고 털려.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다 블로그 내고 책 내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이런 논란이 나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서 유튜브로 데뷔하시는 거예요. 아, 보고 있나? 닉네임 바꾼 사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엄청 인기가 많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다. 이게 연예인의 끼를 타고 나면은 어딜 가서나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걸 시도하려다가 걸려가지고. 네, 걸려가지고. 걸렸어요? 미수죠, 미수. 어떻게 보면. 네, 그 OP 같은 걸 이제 수강생들한테, 정규 강의 수강생들한테 이제 하려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누구한테 걸렸어 또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또 미수에 그치고. 근데 어렸나? 제가 했을 때는 미수였지만 아마 다른 시기에는 아마 성공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수료를 뒤에서 받기도 하고. 근데 그 밑에 같이 수강하셨던 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다 친해지게 돼가지고 상세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이 세계를 떠나갔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풍맹님한테는 비밀 댓글 엄청 올 것 같아요. 전 비밀 댓글 진짜 많이 와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왜냐면 저는 짧아. 비밀 댓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다. 이 사람이 네임되고 잘 나가. 그럼 이 사람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이 세계에서 내가 밥벌이를 하려면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잃을 게 없어가지고. 약간 이제 관찰자의 입장인 거죠. 잃을 것도 없고 솔직히. 플레이어가 아니고.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블로그에 계속 했는데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장이 꺾였으니까 나온 거지. 왜 책 보신 분들이 요즘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를 왜 진작 내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계속 올라갈 때는
안 들려요? 제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 뭐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듣고 강의 듣고 돈 벌었는데 난 벌었는데? 수강료로 440을 내도 1,000만 원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꺾이고 나서 이 뒷수습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락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다. 실제로는 만난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 인천에 오래된 빌라들 그림 그리는 화가분 네. 단톡방마다 다 지도 돌잖아요. 이런 거 누가 그리나 했더니 그 그리는 분이 있길래 만나봤는데 왜 만났어요? 어쩌다가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이게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좀 물어봤어요. 지금 이거 안 될 거 아시지 않아요? 그랬는데 안 될 거 알지만 그분들은 되게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이 지역의 사람들을 이 빌라촌 사람들을 내가 플랜카드도 붙여주고 그림도 그려서 뿌려주고 내가 좋은 일 한다고 내가 이제 털려고 단톡방에 여기저기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좀 이렇게 해놔서 이 단톡방에 있는 사람이나 수강생들이 오면은 모르는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막 아는 사람 수강생인데 막 왔다 아니면은 단톡방에 누구 아는 사람인데 왔다 사러 왔다. 근데 내가 주는 물건이 사실 좋지 않은 물건이야. 털려고 했던 물건이야. 근데 그걸 추천했던 건데 미안해서 현금 답을도 좀 준대요. 이렇게 사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 어차피 이렇게 상승장에는 누군가는 이런 일을 다 하는데 이런 일을 해서 더 돈을 버는데 그게 내가 버는 게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할 텐데 그게 왜 내가 그 돈을 내가 갖는다는데 그게 왜 무슨 문제가 되겠냐. 누가 먹어도 먹을 돈인데 내가 먹겠다. 그렇죠. 어차피 상승장애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카톡방이나 이런 걸로 다 리딩을 하고 다 들어가라고 하고 근데 안 될 건 알지만 그분의 말에 되게 설득이 됐었어요. 나는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빌라 가격이 좀 뛰지 않았냐. 정부가 해야 될 일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되게 선한 영향력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내가 부족했다. 논리가 부족했고 생각이 부족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 달 때 자꾸 제 블로그에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를 댓글 가시는데 죄송하지만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 앞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냐면 그분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분들의 논리가 맞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지만 개인적으로 성향이 잘 안 맞더라. 그리고 나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을 예정이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면 결국 영향력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선한 거를 하고 싶으면은 돈이 그렇게 100억이나 있으면 무료로 하면 되잖아요. 강의 무료로 알려주고 이런 좋은 거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다. 나중에 기부를 하고 무슨 학교를 만들고 싶다. 지금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기부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세금 처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얘기를 정말 선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굳이 말을 하는 것도 적당히 잘 사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매우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적당히 되게 이렇게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잘 살고 싶다. 매일 경제신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반복되니까 그냥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기시감이 저처럼 들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겠다면서 경영학과 가다 보니까 네. 대학생들한테는 경제신문을 보면은 막 반값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2001년도부터 경제신문을 쭉 봐왔는데 네. 어느 순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중간중간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무엇보다 그냥 내가 요 정도만 벌면은 난 돼라고 하는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없을 때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욕심이 생기니까 요 정도면 일단 여기서 한번 익절을 해서 한번 수익을 한번 갖고 만약에 내가 무리해서 대출을 해서 좀 투자를 했다. 네. 했으면 이 정도에서 끊고 이거 다시 채워넣고 그럼 대출이 없어지고 그럼 그 남는 금액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좀 기준을 갖고 하면은 좀 무리가 없겠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이번에 보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만큼 올랐어. 그러면 더 오르겠지 하고 대출을 더 받아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시드가 좀 더 컸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어긋나는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오를 때 아 한번 털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 그 생각을 한번 하시면 마음이 가벼우실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산해봤거든요. 네. 제가 계산해봤는데 다른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월 한 300만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쉴 것 같아, 뭐 놀 것 같아, 안정적일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이거 역산해서 보면은 뭐 이것저것 세팅해놔서 월 300 정도 나오게 세팅을 하려면 돈이 예상보다 30억, 50억씩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10억만 있어도 한 7억, 8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5% 정도의 수익률을 내면은 월 300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300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특별히 나가는 고정비가 없으면. 근데 이 7, 8억의 만족을 못하는 거는 내가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좀 더 번듯하게 살고 싶다. 뭐 애를 좋은 데 보내고 싶다든가 아니면 막상 왔는데 7, 8억에까지 왔더니 내주 애들은 다 15억씩 벌어 이러면 아 부족하구나. 근데 내가 기준을 그냥 7, 8억으로 잡았다. 근데 플러스 여기에 집까지 해서 집도 꼭 그러면은 내가 출근을 안 해. 서울로 출근을 안 했을 경우에 서울에 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번에 찾아본 게 바닷가 해수욕장이 있는데 시청도 있어서 없는 건 없어. 기반 시설 다 있어. 이런 아파트가 한 3억 8천 하더라고요. 더 싼 데를 찾으려면 더 있고 한 2억짜리 3억짜리 충분히 있고 인천에도 있고 다 합쳐봤자 그러니까 10억 좀 넘어요. 10억 11억 정도예요. 한 요 정도면은 되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좀 안전하겠다. 이 계산이 돼 있을 때는 이 10억, 11억이 달성된 다음에는 저는 아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예창패도 해보고 이것저것 이렇게 이런 데도 나가보고 살고 주말에는 뮤지컬 보러 가고 살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 한번 아까 똑같아요. 익절 하는 것처럼 한번 터는 것처럼 요 정도까지 달성됐으면 난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인 다른 분들 보니까 다들 더 필요하구나 하다가 인생을 통째로 다 끝없이 경쟁 속에서 살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인생이든 투자든. 저는 아마 다음에 또 턴이 오면은 사는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끌어다가 한번 쫙 늘렸다가 한번 싹 뭉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또 한번 갈아타고 한번 점프하고. 책 이제 쓰시고 계시고요. 네네. 꾸준히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도 하세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책 인쇄로는 뮤지컬 보러 다니고. 뮤지컬 되게 많이 보셨는데. 많이 보진 않아요. 저는 일주일에 2개 정도. 아, 그래요? 일주일에 2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공연 문화비가 있나 봐요. 그래서 1,000만 원 좀 나갔네. 문자가 온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내가 썼구나. 진짜 진심이시군요, 뮤지컬에. 아니에요. 저는 되게 라이트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라이트한 거예요, 이게? 그럼요. 라이트하죠. 매일 가시는 분 굉장히 많고 1년에 54주가 있어요. 한 주에 2개씩밖에 안 보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한 1년에, 한 달에 한 2, 300 정도 쓰는 그런 정도는 이제 강의 한 번 해서 그거를 한 번에 한 몇 점 벌으면 쪼개서 이렇게 쓰고 사고 싶다 그러면 그때 주식 좀 들어가고. 자유롭게? 오늘 좀 뭐 좀 사야겠는데 하면 이제 주식 해야 되겠네, 이렇게. 쫙. 아니, 주식의 때가 왔을 때. 왔을 때 주식을 하고 그 돈 예산으로 뭐뭐 좀 사야겠는데 이렇게 돼. 남편은 개발자라서 얼마 전까지 이더리움 이제 채굴 끝났는데 그 전까지 남편이 이제 그래픽카드 몇 개 사서 집에서 채굴을 좀 했었고 남편은 집에 과자랑 아이스크림 좀 사놓으면 매우 온순한 스타일이어서 걱정 오늘 집에 갈 때 과자를 좀 사가야겠다. 근데 저는 갈아타기 할 것도 미리 좀 원래 이 서울집 입주하기 전에 이미 정해놨어서 잠원동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네, 잠원동 좋아요. 남편이 이 흑석동에 약간 오르막길이 있는데 오르막길이 약간 힘들다고 해서 잠원동 보여줬더니 평지라 매우 좋다. 맞아요, 그래서 평지. 이거 실거주 2년만 채우면 살 때는 실거주 2년 조항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여기 살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바로 거기 잠원을 가고 싶었는데 실거주 2년을 채우느라 지금 올해까지 아무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 갈 때 잘 원활하게 되면 좋겠다. 안 되면 말고 제가 01학번이라고 했잖아요. 45살 정도 되면은 남편도 이제 일 그만하고 저도 그만하고 책 그만 내고 그럼 어디 가요? 인천으로 가야겠다 다시. 저희 시댁이나 친정이 정말 걸어서 15분 20분 정도 가깝게 다 인천에 저희 동네 친구예요. 남편이 인천으로 돌아가서 가족끼리 모여서 살면 좋겠다 해서 인천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집하고도 돈이 남는 걸로 뭐 상가나 뭐 하나 사서 월세 받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있어요. 호랭이TV 시청자분들에게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가지를 나눠가지고. 자, 첫 번째, 그 유튜브에 있는 70억 부자, 80억 부자, 100억 부자 그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없으세요? 요즘 힘들 텐데 많이 힘냈으면 좋겠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그래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저번 장처럼 다 사라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내가 다음 장이 되면은 또 새로운 뭐 이제 10억 부자, 20억 부자, 100억 부자 또 만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좀 살아남아서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아, 너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번 장 보니까. 아, 너무 싹 사라지고 너무 섭섭할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들 힘내고. 요즘에는 이제 볼 때마다,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 너도 열심히 살아야겠지. 화이팅. 돈, 생활비가 필요하겠지.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아, 화이팅. 네, 화이팅. 살아남자. 네. 다음 장까지 살아남자. 힘드신 분들 계시면 알아서 잘 수습하고, 이게 내 선택의 결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선택의 결과가 지금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이 경험이, 왜냐면 제가 지난 장 때 다 망했다고 했잖아요. 이 경험이 다음에 또 안 올 것 같지만 또 뭔가 올 텐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